하늘도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학 설명회는 열기를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인 박규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은 10시 50분 정도까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도 지금 이제 많이 와 계시지만 온라인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10가정 이상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정 이상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질의응답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질의응답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가구들의 질문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질의응답 다음에는 수업 시연, 초급 과정은 수업 시연이 여기 2학년 교실에서 있고요. 초급 과정 수업 시연은 2학년 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반, 상급 과정에 대한 간담회는 같은 시간에 저기 뒷공간에서 여기 중간문을 닫고 상급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11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학교 부모님들과 같이 부모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빠뜨렸네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대략 한 10시 50분쯤에 끝날 것 같은데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다과도 준비되어 있고 저기 1학년 교실 안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작업물들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한 공책도 있고 그림, 수공예품, 목공예품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저기 영혼달력을 낭송하고 교가를 부르고 그리고 학교 가족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안내 자료집, 초급과정 안내 자료집 5페이지에 영혼달력이 있습니다. 같이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구주. 내가 자기의 좁은 의지를 잊을 때 여름의 영광을 예고하는 우주 온기는 내 마음과 얼을 가득 채웁니다. 빛 속에서 나를 잃는 것은 얼을 향한 의무라고 직관은 나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 너를 찾기 위해서는 너를 버려라. 네, 그리고 학교 교가를 같이 즐겁게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가는 우리 학교 가족들은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바로 다음 장에 교가 악보를 넣어놨어요. 하지만 안 보고도 부르실 수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고개 들어 떠가는 구름 넘어 빛나는 태양 비추며 반짝이는 물결 내 마음에 부는 바람 나를 닮은 세계와 세계를 담은 나 더 멀리 저 너머로 더 깊이 내 안으로 아름다운 세상 고귀한 사랑 하늘에서 난 신들과 땅의 착한 정령도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네, 저희 학교 교과는 저희 교장 선생님이 박규현 선생님께서 시를 써주셨고, 그리고 저희 학교와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하고 계신 위재호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교과의 가사가 참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희가 하려는 것들을 시적으로 잘 표현해줬다고 느껴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데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끝까지 잘 완창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저희 학교 가족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제 소개는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네, 대표교사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앞에 계신 네, 학교 양평자율 발도르프 학교 교장이자 8, 9학년 담임 지도 교사를 맡고 계신 8, 9학년 지도 교사를 맡고 계신 박규현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6, 7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이성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을 맡고 계신 방혜연 선생님입니다. 네. 2학년 담임이시고 오늘 수업 시연을 해주실 조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 천사 같은 1학년들 담임을 맡고 계신 정효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기 진숙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고, 학철쌤, 학철쌤 그리고 다음에 훈이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 그 상급과정 프로젝트 교사이자 또 학교 의사 그리고 교류협력단체 벗이 사는 숲 정신의학과 원장 선생님이기도 한 김학철 선생님입니다. 네. 훈이 선생님 다음 에리카 선생님. 넥스트. 상급반에서 지금 공통교양이라는 과목명으로 수학이랑 과학 가르치고 계신 우리 김훈이 선생님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그 1년 단위의 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되었고 지금 2, 3학년에서 독일 문화 수업도 하고 있고 방과후 보조교사 및 체육 수업에서도 보조교사를 맡고 계신 우리 에리카 선생님입니다. 행정을 맡고 계신 행정교사 박미영 선생님입니다. 네, 부모 대표인 하경희 님입니다. 네. 그리고 상급반에서는 그 연구교사로도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순 선생님 오늘 못 오셨고 그러면 일단 네. 그 심편입 부모 대표님으로 하실 분 정해졌어요? 네. 우리 심편입 올해 심편입 가정의 대표 부모님으로 오신 배준호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올해 3학년, 5학년 쌍둥이 둘 이렇게 해서 총 5아이의 부모님입니다. 네. 세 아이. 세 아이. 네. 학교 가족들은
일단 소개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 붙잡고 어떤 궁금한 거 슬쩍 물어보시거나 하셔도 좋고 이렇게 또 부모 간담회에서도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규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박규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좀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발도르프라고 하는 개념만 듣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발도르프 교육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취지나 의미로 지금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교과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도에 그러니까 100년이 좀 넘었죠. 이제 104년 정도 되는데요. 19년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이름은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습니다. 발도르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담배 공장의 당시의 운영자였던 에밀 몰트라는 분이 전 재산을 발도르프 학교 운영에 기부를 해서 세워진 학교라서 그분의 이름을 기부자의 이름을 기려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은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일종의 창시자 사상가로서 창시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철학과 사상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제시한 사상을 보통은 인지학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데요.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보자면 인간에 대한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분과 이론이나 어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근대적인 대학에서 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식의 과목 학문이 아니고 인간관입니다. 인간과 세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를 밝히고 있는 하나의 인간관이고 세계관이라서 교육 철학이다로 좁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타인의 인지학에 기초해서 1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사회 활동, 또 심지어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 또 교육 운동 이런 것들이 인지학에 기초해서 1세기간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농업 분야에서는 생명역동농업,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죠. 유기농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농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으로서는 발도르프 교육이 19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에 대략 세계적으로는 한 100여 개 국가 정도에서 1000개 정도의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보자면 1세기. 그 1세기가 그냥 단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가, 근현대라고 하는 시기가 인류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였고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하면서 성장을 해온 교육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교육활동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발도르프 학교가 처음 세워진 게 약 20여 년 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첫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는 15개 학교 정도가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8년도에 개교를 해서 올해로 6년 차를 맡고 있고 최고 학년은 현재 9학년까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령 단위의 편제가 우리의 공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6년, 3년,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발도르프 학교는
8년 4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8학년까지를 초급으로 묶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상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교과과정 설명에서도 이게 기본에 깔리는 얘기인데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의 주체들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적어도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타고난 어떤 개성이나 성향하고는 별개로 보편적으로 겪는 과정들이 있다고 보고, 그 보편적인 성장 발달 과정이 대략 7년의 주기별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살까지 한번 큰 변화를 맞고, 다시 14살 때까지 큰 변화를 맞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20대 초반까지도 또 새로운 변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이제 거쳐가면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 7년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성장이 있겠죠. 해마다의 성장이 있을 테고, 그런 어떤 성장 단계들의 특징이 있을 거고, 그 특징적인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서 교육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고려를 하다 보면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초급 과정으로 한 단위로 묶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데서 일단은 8학년까지 초급으로 묶는 문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초급에서 교육의 초점은 철저하게 체험과 감성의 양성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초급이 끝날 무렵부터 해서 상급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논리, 학습을 기초로 하는 어떤 고급한 어떤 학습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성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단적으로 구별해서 보자면 초급이 체험과 감성에 기반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들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상급은 사회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더 개성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전반적인 교과과정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무슨 과목이 있고 무슨 요일에 어느 만큼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왜 그 과목을 그 시간에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는가, 뭐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의 특색, 또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어떤 강점, 이런 큰 흐름들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발도르프 교육 일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저희의 고유성,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도르프 교육이 한마디로 인지학에 기초한 이 교육, 이 목표로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전 세계 발도르프 교육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념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자기의 천성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인성을 갖추어주는 것가 목표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그 목표는 어느 교육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바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겁니다. 타고난 천성과 재능을 개발하고 실현해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활동, 이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모든 교육 운동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진짜로 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다르냐, 그런 문제가 갈리는 거죠. 예.
우리 공교육도 당연히 재능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공교육의 현실은 대학 입시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가 과연 개성과 천성의 발견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현장의 교사도 그 어떤 교육 사상가도 이론가도 없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 자체가 말하자면 명실상부하지를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회의 성격과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 한계 역부족인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명실상부하지가 못하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공교육하고는 사실은 교육의 목표에서 좀 다르다. 공교육의 목표가 진학이나 하나의 어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가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기능이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잘 나가는 직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 일반의 암묵적인 틀들이 이미 잡혀 있고 그 암묵적인 틀들에서 일종의 자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하나의 계층 상승 사다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계층 상승 사다리 경쟁 과정으로 교육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교육 속에서 개인의 인성의 어떤 발견과 개발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그 취지는 사실상 뒷전으로 도외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육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대한교육운동 중에 이 발드루프 교육운동도 하나의 대한교육운동인데 그 대한교육운동 중에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범세계적인 어떤 내적인 성격을 개발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운동들하고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좀 특색이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목표가 자유로운 개인을 만드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말로 표현하자면 그 내용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목표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진짜로 하려고 감히 덤비지 못하는 목표. 그거는 우리는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가 바로 다른 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발도르프에서는 공교육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공교육에서의 어떤 그 성취 목표라고 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치로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 영어로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 조금 좁게 보자면 지능적인, 기술적인 지식들을 익히는 거. 사회가 요구하는, 당대의 정치 경제가 요구하는 기능적 지식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성을 개발하는 걸 추구합니다.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 일반에서 인간은 감성과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 과정은 이 두 개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간이 이렇게 두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닌 또 다른 이성을 넘어서는 직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고 마치 오장육부를 타고나듯이 모든 인간이 그걸 타고난다고 보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주체성 이런 것들이 똑바로 자리를 잡으려면 내면의 영성이 일깨워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영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이 일깨워지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발도르프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뒷받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어감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 거하고 저희가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취지하고는
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영성이란 말을 보통은 이제 종교단체나 예, 뭐 또 다른 어떤 신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어떤 종교적, 신비적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이 세계를 분리하고 분석하고 도구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친다면, 영성은 세계와 자기의 관계 자체를 조금 더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고 능력, 이걸 영성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지금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나 지금 세계의 어떤 문명의 충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들이 안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와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이해 속에서 자연의 변화, 세계의 변화, 이것이 나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하고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어떤 이 제도권에서의 학습 과정이 그 연결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차피 자연과 또는 사회와 또는 인류가 일구어낸 역사, 문화, 이 모든 것들과 존재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완전히 공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공존에 대한 실감, 이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고도의 가치 판단,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그 도덕성, 주체성을 키우는 것이 곧바로 영성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교육적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론적으로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 도덕성을 정립하는 이 과정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보다 뭐 넘어선 어떤 종교적 혹은 뭐 사회적 다른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 어찌 보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바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자기 재능과 전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게 교육의 본질적 목표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적 목표 속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인간이 뚜렷이 구별되는 세 개의 힘을 타고나는데, 그 세 가지 힘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의지, 감성, 사고라는 용어로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그게 무슨 용어를 갖다 붙이든지 간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뭐 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이 그러하듯이 인간 역시도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성향과 기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이의 개성을 향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이 힘들을 의지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감성적인 영향을 받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속에서 어떤 사회화라고 하는 기본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데에서 발달되는 능력들이 있죠. 이 발달되는 능력들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감성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성 이성적인 과정들을 통틀어서 발도르프에서는 감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보다 통합적인 판단 능력, 도덕성과 주체성을 정립하는 그 기본 내용을 만들어주는 그 사고 능력, 판단 능력으로서의 영성이라고 얘기한 거, 그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그 발달되는 시기라든가 발달되는 양상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발달 과정들이 나타날 때 그게 필요한 어떤 교육적 도움, 조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발도르프 교육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에 조응하는 교육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럼 발달 단계에 조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 자체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일반적인 명제죠.
근데 당연하고 일반적인 명제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섬세한 배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가르침을 주는 방식 자체가 이 아이가 지금 7살, 8살인지 10살, 11살인지 15, 16살인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가르침과 배움, 교육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거는 기능적이거나 효율적인 이유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성장 발달 과정 자체에 조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간단히 말해서 의지가 주된 활동력인 상태 애들한테 논리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지가 주된 활동 동기가 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식과 감성적인 반응이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교육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개념적인 호기심이 주된 동기가 되는 단계도 있거든요. 이때는 또 교육 방식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방식이 개발돼야 되고, 예를 들자면 유치원생이다, 1학년이다, 2학년이다.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합니다. 근데 학습을 하는데 산수를 잘하고 글을 잘 써서 텍스트를 통해서 많이 외우고 정답을 찾아서 하는 과정이 마땅한 학습 과정이 저희는 아니라고 봐요. 그 나이대 아이들한테는 내 눈앞에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첫째 부모님, 또 학교에 와서는 교사를 모방하는 과정이 곧바로 학습 과정이다. 모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시기인 거지. 모방 이외에 너는 이러니까 저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학습 과정은 불가능한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나이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교사의 솔선수범, 교사와의 같이 어떤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생활적인, 저희는 이제 그걸 리듬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익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아니,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과목 공부하죠. 어떤 과목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학습 시간들이 있죠. 근데 실제 교육 방법 자체가, 이를테면 지금 수화샘을 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 시간을 보시겠지만, 수화샘 자체가 그럼 앉아서 실제로 숫자를 세봅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하고 몸놀이를 하고 박자놀이를 하면서 수에 대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 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아이들의 협동적인 놀이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이제 교육 어떤 방법을 쓴다. 근데 이 교육 방법이 기능적, 방법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발달 과정을 복돋아 주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인 거죠. 발달독보 교육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 나이대 아이들,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의 아이들은? 한때는 무의식적으로 모방했던 것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부여하는 사회적 권위에 따라서 그 모방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략 한 3학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춘기에 이르는 나이대까지입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교사가 학생과 한편으로는 인격적인 신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격적 신뢰가 강화된 형태로서의, 저희는 부드러운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위 있는 존재로서 교사가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의 교육은 아마도 실제로도 많이 경험하는 건데, 어떤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데 영어를 잘해. 영어는 하고 싶어해. 왜? 영어 선생님이 좋아서. 근데 감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신뢰할 만해서, 바람직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게 권위입니다. 이 어떤 교사의 부드러운 권위가
사제관계에서 형성되지 않고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발달 단계의 아이들이 어떤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교육 방법과 교과들을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좀 밖에서 볼 때는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습식 수채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발도르프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인데요. 정밀화를 한다거나 색을 잘 쓰는 연습을 하기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형태 그리기, 그 다음에 색을 이해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습식 수채화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제 사상 철학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때 인지하게 사상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상 철학 자체가 인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술적 감성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색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느껴야 되고 그 색의 움직임은 빛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왔고 그 빛의 움직임은 물을 만나서 각각의 사물 속에 습착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과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왜 느껴야 되는가 하면 특정한 색이 특정한 사물의 성질과 특정한 인간의 감정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의 이제 기초를 깔아주는 과정으로서 습식 수채화라고 하는 이런 미술 수업 과정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음악 수업, 뭐 산수 수업, 국어 수업, 뭐 과목의 이름으로서는 다 그렇죠. 예, 뭐 미술 수업도 있지만 실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발도르프가 가지고 있는 인자에 기초한 어떤 교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제도 교육하고는 고유한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에 짜여지는 어떤 기본 원칙은 뭔가라고 하면 인간이 자기 내면의 자기 어떤 개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개성천성이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하나 더 바탕이 필요한데 나의 개성을 알기 전에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알아야 돼요. 그 보편성. 도대체 인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성이 뭔가. 나도, 또 남도, 이 사회도, 그리고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들이 같이 공유해왔던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보편 가치에 대한 눈이 트이게 되는 건데, 그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그를 목표로 교과 과정을 짠다라고 보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온 주요한 분기점들이 있고 그 분기점마다 특징적으로 개척해낸 인간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간의 문명은 정착이 시작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의식과 정서가 급격히 그 이전과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교과 과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농사 수업을 해야죠. 농사를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어볼 거냐? 마치 이 인류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인류도 집단적으로도 성장을 해왔는데 인류도 한 인간으로 치자면 유아와 같은 단계였던 시절이 있었고 인간으로 치자면 사춘기 이전 어떤 초급인 시절이 있었고 있었다는 얘기죠. 인류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집단적으로 겪어왔고 인류 전체가 성장해온 발달 과정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그 발달 과정을 압축해서 재현 발달한다고 우리는 봅니다. 자연스럽게 압축 재현 발달하게 돼 있어서 인류 문명사회 발달 과정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재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술의 발달, 어떤 2차, 3차, 어떤 산업혁명의 발달, 뭐 이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에서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성과들이 있고, 그 성과들을 일정한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발도르프 전체 교과 트리의 큰 원칙이라서, 그래서 1학년부터 해서 12학년까지의 일종의 교과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잡혀 있죠. 이 원칙은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다만
100년 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의 사회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고려한 구체적인 교과 내용에 다루는 이제 지식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전 세계 발도르프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다. 문명 발달서를 압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일반의 어떤 성격이고요.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색은 저희는 학교가 생길 때부터 우리나라의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 교육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독일에서 시작된 교육 운동들을 사실상 흡수하는데 좀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 모방을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어떤 단계로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한국 발도르프 교육 운동 전체가. 근데 저희는 이제는 그 단계에서 저희가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해야 될 때가 됐고, 성숙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체화하고 내면화하고 현지화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령 슈타이너가 개발해 놓은 언어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학습 모델은 100년 전 유럽의 독일인을 기준으로 하는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전혀 언어의 성격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한글은 더군다나 창제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이 창제된 문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에 걸맞는 우리가 필요한 모국어에 대한 어떤 인식 능력의 확장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존 발도르프에서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다룰 리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학습의 그 장점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실제,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글을 익혀야 되고 제작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제작 원리를 활용해서 교과 방법에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현지화 과제라는 거죠. 생명 역동 농법이라고 하는 훌륭한 농법이 있는데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강우량이 다르고 따라서 키우는 작물이 다르고, 예. 서구는 밀을 먹지 쌀을 먹지 않고 거기에는 논농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명역동 농법을 모방해 가지고는 사실상 농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농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기태비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문의 타이밍을 읽을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져오되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대로 실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역사, 예술, 농사 이 모든 과목들이 현지화라고 하는 전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 전환 과정을 개척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저희 학교의 첫 번째 특색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세운 학교는 저희가 최초기 때문에 최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보시는 텃밭이 생명역동농으로 운영하고 있는 텃밭입니다. 저기서 실제로 학생들이 농사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훈민정음 제작 원리에 기초한 어떤 문자 교수법을 개발해서 다른 교사분들한테도 연중 내내 정기적인 연수를 해드리고 직무 연수 교육도 해드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그거에 기초한 교육을 일상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출생에서부터 인간이 성장하는 그 전생에 걸쳐가지고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기초해서 학령기 인간에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아과정, 초급과정, 상급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교사가 그 전체상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실현할 교사의 존재적인 상태, 그게 곧바로 교육의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교사가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유아, 초급, 상급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학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산, 재생산, 자기 수련, 자기 단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다른 학교에는 없고 저희는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내부의 연수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교사의 자체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교사의 양성과 어떤 해마다 새로운 교사들이 필요할 테고 해마다 새로운 수업에 대한 수업의 창조가 필요한데 이 수업을 창조해낼 인력들을 저희 자체 내에서 키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국민연금 제작 원리라든가 역공농음이라든가 교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해내는 일종의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의지하거나 저희가 어디에서 뭔가를 해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은 전혀 저희의 교육 철학이나 원칙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거의 슈퍼맨처럼 전지전능한 교사회가 돼야 되는가? 일견 맞습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한 교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수많은 연대 어떤 단체들, 지역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학교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가 생길 때부터 지역과의 연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학교의 아이들의 성장,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교류 협력 관계들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의식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지금 저희 학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료에도 얘기를 해뒀고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면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성장이 삶에서 그치지 않고 삶을 개척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삶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생태 마을을 조성하는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마을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제 학부모,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적인 어떤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마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협력 유관 기관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꾸리고 서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적인 상을 가지게 될 거다. 또 그 공동체적인 상을 저희들은 퍼머컬처라는 생활 양식으로 지금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방향성으로 학교의 성장을 방향 주고 있다. 추진 중입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고 옆에서 아까부터 계속 눈치를 주고 있어서 늦게 시작했다고 변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저희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으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드릴 테니까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나왔던 그 사전 질문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까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그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시면 요거를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부모님께. 일단 사전 질문으로 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가 있는지 또 갈등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꼭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성 또는
아이들 간의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뭐 인원, 과목, 그리고 일과, 일주일의 일과 이런 것들은 자료집에 있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삶은 어떤가, 또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편입을 고려하는 부모님인데 중간에 들어올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을 발도르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놓치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활 면도 있지만 또 이 학교의 교육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주신 질문이었는데, 발도르프 학교는 모두 같은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어떤 아이들의 생활,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회성, 아이들의 사회성,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사회성은 어떠한가, 또 아이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있나요? 어떠세요? 이현희 선생님이 가장 적격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직접 하시지. 사회성, 저희가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갈등이나 문화가 있냐고 궁금하니까 말씀드릴 건 많은데, 딱 뭐가 있다, 요렇게 해놓고 한다, 요런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아이들의 갈등은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일어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거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어요. 두 아이가 다퉜다, 혹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뭐 많이 다툰다, 혹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 일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아이와 또 주변 아이와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서 저희는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그때 정말 그 상황과 아이에게 필요한 해결책들도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있고, 어떤 저희의 평가로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정말 뛰어나다, 갈등을 통해서 잘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학교가 작으니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지 못해서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워낙 작으니까 얘네랑 싸우게 됐을 때, 그 아이랑 놀지 못할 때 얘는 정말로 외톨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갈등을 나쁜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쁜 것으로 바라봐서 갈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이 아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나갈지로만 생각을 하지, 갈등은 나쁜 거기 때문에 갈등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문화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같은 또래는 적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올해 겨우 자기랑 똑같은 나이의 친구가 생겼는데, 하지만 그 사회성은 사회에 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동갑을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 동갑들과 만나지 않으시고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희 동급은 없지만 그래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두가 함께 놉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9학년 아이들이 지금 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와 있어서, 그 아이가 셋째인 매우 어린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오히려 학교에 와 있으면 되게 편안해하세요. 큰 애들이 그 꼬맹이를 걷어가가지고 엄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그 사회성 발달의 어떤 문화, 분위기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길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각자 머릿속에 뭐를 사회성이라고 떠올리고 있는지가 사실은 얘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토론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제 적답을 하기가 그래서 어렵죠. 어떤 사회성을 생각하는지. 근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잘하겠네, 사회성이 있네 라고 하는 건 적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질서에 눈치 빠르게 적응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면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든가 허무의식이 커진다든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참고도 처세 잘하면 사회생활 잘해. 군대 갔다 오면 사회생활 잘하겠네. 이 사회성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이런 사회성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지역 출신이면 학연, 지연, 혈연 같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느 고등학교 나오면 선후배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네트워크 로서의 사회성을 저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성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희 학교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1학년부터 전 학년이 같이 어울려 놉니다. 형, 동생, 마을 문화 이런 거 지금 없죠. 근데 아이들이 나보다 어린 사람들하고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다양한 어른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굉장히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갈등은 성장의 약입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배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갈등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자율적인 힘을 키워나가고 즉 누가 갈등을 억지로 판단해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딱 규정해서 상벌로 갈라치기 전에 이 갈등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교육적으로 유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사회와 조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의 성인이 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됐을 때 사회성이 없다? 상상하기 힘들다. 그것이 정말로 발도르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면 이 사회성 문제를 발도르프 교육에서 걱정을 할 어떤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함께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전학을 왔죠. 전학을 오고 나서 며칠 전에 이제 저녁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이 학교에 와서 뭐 어떤 게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지금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 이 학교는 다 같이 어울려서 놀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다고.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은 얼마 전에 학교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보신 분, 어린 시절에 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거의 미식 축구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과격한 게임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1학년 꼬맹이부터 키가 저보다 더 큰 8학년 학생까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과격한 게임을 이렇게 여러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 룰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이 센 형아는 힘이 너무 세니까 한쪽 팔만 사용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갖고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과격한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힘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제 겁내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제일 꼬맹이들이 제일 좋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이제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교장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영애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나쁜 것으로 보질 않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양평학교에서 학교 의사로 있기도 하지만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다른 공교육 학교에서 그 자문을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의 표현으로는 우리 학교 금쪽이 끝판왕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힘든 학생들을 보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갈등이 나쁜 것이고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갖고 있는 시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른들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법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무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아이들의 상처는 전혀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절차를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 없어. 이게 목적인 경우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로 이제 양평학교 같은 경우는 갈등을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봐요. 그걸 당장 어떻게 불을 끌려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불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불이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따져가는데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교에는 그 사례회의라는 게 있어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주관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정신분석을 배울 때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를 배운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제가 그대로 응용해서 교사분들하고 이제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경우들, 이제 관계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후배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와갖고 자문을 받듯이 그럴 때는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면담한 내용, 상담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그것을 이제 슈퍼바이징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사례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는 그런 갈등 해결, 어떤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웬만한 정신과 의사들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는 사실 상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약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런 어떤 갈등, 소통, 이런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올려주신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거 아닌가 이거 되게 많이 있는 걱정이에요. 네, 그거를 약간 이제 완곡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대안학교의 역사는 지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발도르프 학교가 20년이라고 그랬죠. 다른 대안학교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졸업한 학생들이 아직 많지 않다. 즉 소위 뭐 코호트 조사니 세대별 조사니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졸업생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논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의미할 정도로 어떤 집단 분석 조사를 할 만큼의 지표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럼 개별적인 경험들이 있겠죠. 그럼 개별적인 경험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개별적 경험들은 과연 그것이 교육의 효과냐, 아니면 집안 환경이라든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효과냐,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세대적 축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답해드리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자면 가령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먼저 생긴 발도르프 학교가 있고 이미 그 발도르프 학교는 자기 졸업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20년밖에 안 됐지만 50년, 60년, 70년 된 다른 외국의 발도르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그쪽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발도르프 학교들이 크게 보면 발도르프 학교가 크게 보면 이제 한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부류들이 있죠. 대학 진학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전문적인 그 자기개발 코스, 어차피 20대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로 가는 유형들이 있죠. 유학 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유형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에 대한 뭐 분석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사회성 문제도 저희가 여기가 뭐 갈라파고스도 아니고 뭐 아주 이상한 그 고립된 뭘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만약에 인성개발 잘 되면 당연히 사회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교육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발도르프 학교는 아직까지는 다양한 진로가 눈에 이렇게 표나는 정도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 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 진학해요. 근데 이제 발도르프 교육은 입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대학 진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졸업생들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직업 진로를 개척하거나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유학을 가거나 개별적인 이제 자기 수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야들이 아직까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압도적으로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의 발도르프 교육이 지금까지 그런마 단계에서 해낸 이제 첫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겠지 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우리 학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어땠냐를 가지고 이 학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땠나를 연결해서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대한 통계 일반화를 가지고 볼 문제는 전혀 아니다. 실제 주체인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가를 더 좀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다만 사회 통계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그 어떤 통계 분석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질문 주신 부모님이 그 오프라인에 계시니까 부모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온라인 질문.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이것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게요. 온라인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발도르프 학교는 같은 교과 과정을 진행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틀이나 원칙은 공유를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이제 역사가 100년이 되었고 나름대로 정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교과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또 그 학교마다 가진 특색들이 있고 그 지역 문화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의 어떤 이념이나 목표,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세운 학교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와 같나요? 혹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게 만약에 공유하는 체계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데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전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아마 저희 학교의 교과 과정 혹은 아이들이 경험한 학교에서의 삶은 뭐 다른 학교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해 입학생 수, 내년 입학생 예상 수가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작년에는 신편입생이 합쳐서 16명이 신편입을 했습니다. 17명이 했습니다. 내년에 입학생 예상 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조차 못 하겠어요.
정말로 예상조차 못하겠고 지금 1학년은 6명입니다. 조기 마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2학년 아이들은 6명이고 3학년 아이들은 5명이고 저희 반은 4, 5학년 합반인데 9명이고 6, 7학년 반 합반인데 4명이고 8, 9학년 상급반은 모두 7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에서 주셔서 지금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주말 부부를 하셔야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답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네, 저희 학교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당사자의 말씀. 네, 당사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말씀. 아, 네. 이 자리 나오게 될 줄 몰랐는데 딱 저를 지목하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 네. 저는 작년에 김해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 저는 지금 아이를 3명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첫째가 지금 이 학교 2학년 다니고 있고 둘째가 6살, 막내가 이제 30개월 조금 지났는데 이제 제가 이 학교를 입학 설명회를 다니고 이렇게 알아보고 할 때만 해도 이제 막내가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직업이 이제 그쪽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윗지방으로 또 이직을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주말 부부를 해야만 제가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의 교육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이들과 아빠의 애착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좋은데 아이가 또 너무 어리고 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만 더 애들 키우고 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힘든 부분은 제가 아이들을 혼자 이제 3명을 케어해야 되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더 오히려 큰 문제였고 이제 아이들과 아빠가 떨어져서 뭐 애착 관계가 뭐 멀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제 평일에 같이 지낸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항상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항상 뭐 밥 먹으면서 잔소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서로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그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빠가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빠를 더 기다리고 아빠도 이제 주말에만 애들을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즐겁게 보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이들도 더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에 너무 바빠요. 네, 학교 생활도 너무 즐겁고 바쁘고 어린이집도 지금 너무 즐겁게 거의 6시 될 때까지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아빠랑 거의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빠가 금요일 날 밤에 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일요일 밤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한 4밤 정도만 참으면 아빠를 볼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또 4밤을 열심히 살고 또 평일에는 그렇게 또 아빠를 또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때 학부모 간담회 할 때 엄청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되게 미련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학교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왔다 가시라고. 일단 와보시고 안 되면은 가셔도 된다고. 저희 그렇게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는 끈적거리지 네, 않아. 끈적거리지 않는다고. 지혜천이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정말 여기가 한번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과제시라면 왔다 가셔도 된다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어서 이것도 온라인에 있었던 질문이라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도르프 수업에 만족해하나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나요? 또 우리 심편입한 부모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발도르프 학교에서 왔고요. 저희 아이들이 4학년, 2학년 때까지
좀 큰 발도르프 학교 다니다 왔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적응 중에 있어요, 아이들이. 예. 엄마 아빠는 적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큰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한 학년에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고, 뭐 12학년까지 200명 넘잖아요, 학생 수가. 이제 그런 데서 반이 나눠져 있고 친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 공동체에 있다가 여기 와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전체가 학교 전체가 친구인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릴수록 빨리 적응을 하고 좀 이제 저희가 큰 애들 쌍둥이거든요. 5학년 딸 쌍둥이인데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적다 보니까 그 적응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 적응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전 학교에서는 딸 둘이가 숙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 셋째는 숙제가 아예 없었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쌍둥이는 숙제가 없고 셋째는 숙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어떤 변화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좀 섞여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저희 딸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해 가면서 스스로 뭔가 좀 생각하고 해결하는 그런 좀 자생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큰 학교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래서 딱딱딱 하면 딱딱딱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어떤 학생한테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5학년 아이와 3학년 아이가 성향이 이렇게 약간 좀 다른데 조금 이렇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적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런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좀 걸렸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생기 있게 본인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게 큰 발도르프 학교하고 작은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이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아까 주제가 이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수업에 만족하냐고. 수업에 일단 그 5학년 쌍둥이 애들은 좀 수주목이 많은 아이여서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전 학교는 20명이 넘으니까 조금 이렇게 쉬어가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자아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대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20명이 넘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며 선생님이 한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의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이 학교에서는 바라보느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일단 관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관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에 대한 관찰하는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이 아이 결국엔 관찰이거든요.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도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걸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학생에 대한 그런 관찰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 친구한테 솔루션을 줄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아이가 어떤 자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다면 여기 전학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성적이라든지 그런 수줍어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가 느끼는 바를 또 이렇게 숙성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학 오고 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선생님과의 아이의 관찰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학교를 좀 안전하게 갔다 왔을 때 아이가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도 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아이와 선생님 간의 격도 많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되는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의 답을 잠깐 할게요. 수업에 애들이 발도르프 학교 수업에 만족을 하느냐를 물어보신다면은 힘든 수업은 싫어하고요. 체육은 좋아해요. 애들은 학교를 안 가면은 좋아해요. 근데 학교를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는 거를 더 좋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어떤 만족이랄까 이런 거는 사실 아이들의 호불호라고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인간이 애들은 특히 더 재밌으면 좋아하고 힘들게 하면은 과제가 어려우면은 애들은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만족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힘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싫어하는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느냐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절대로 그럼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학교를 그만두자. 그럼 절대 그만두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랑 좀 나눠서 20초만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만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진짜 20초 다 돼요? 20초만 하세요.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어쨌든 제일 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한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딱 이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이 나이 때가 다 수포할 나이 때거든요. 그냥 하면서 너무 재밌게 풀어요. 얘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도 얘들이 얼마나 실제로 이걸 풀고 싶어 하는가 의욕이 느껴진다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좀 꽤 어려운 책을 읽고 이제 각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과정을 한 권을 끝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로 했습니다. 그냥 그토록 사회적으로 평가하면 야, 이 나이 때 애들이 뭘 그런 걸 읽어가 되는데 아이들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발표하고 밤새워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아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저는 예뻐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선생님들이 조금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부모 간담회에서 부모님들이랑 얘기 나누니까
그 발도르프 학교에 안 다니다가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게 뭐 적응이나 관계만이 아니라 수업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이제 있고 선생님 반에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간단히 선생님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반에 온 친구는 3학년 때 편입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뭐 그 공교육과 다른 것이 다른 경험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고 적다면 적은데 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쭉 다닌 애들이랑 차이 나는 면들은 있었습니다. 주로 몸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이고 코로나면은 몸 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로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그런데 있으면 걔가 처음에는 동생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지금도 물론 동생들이랑 많이 어울려 놀지만 지금은 훨씬 이제 또래들과 많이 올라갔고 이전엔 동생들이랑 많이 놀더라고요. 주로 몸을 쓰면서 그렇게 논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 같이 놀 수 있고 뭐 혼자 놀고 싶으면 혼자 놀 수도 있고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에서 놀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가 어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손이 아직 이제 야무지지 못하면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럼 쓰기 수업에 시큰둥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저도 그렇고 다들 그 아이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런 걸 자극하기도 하고 또 때론 기다리기도 하니까 걔가 한동안 시큰둥하다가 올해 들어선 그 의지가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 강해졌어요. 그러더니 걔가 이게 확 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얘가 그 시기쯤부터는 또 확 또 또래들이랑 많이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선생님 반에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 다른 학교에서 이게 전학으로 오거나 편입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정해둔 거 없습니다. 정해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해둔 거 없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우리 학교의 분위기, 우리 학교의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튀거나 못 쫓아오거나 혹은 오버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이제 교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지게 되는 건데 어느 지점에서 그 도움이 필요할지는 미리 정해놓거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아니죠. 일단 저희 반에는 기존 발도르프 학교에서 편입을 온 학생도 있고 또 공교육 중학교에서 편입을 온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자기가 지냈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대로 처음에는 이제 그 환경이 상식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죠. 아이들은 학습에 대해서보다도 어떤 생활 환경, 관계, 그다음에 질서 이런 게 훨씬 당연히 민감합니다. 당연히 민감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특색이라는 특색인데 하나 저희는 경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경쟁을 추구하지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서 교사들이 평가는 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거나 비교를 하는 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등수 순위를 매기는 평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우월 경쟁이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게 갈등이 되고 투쟁이 되고 경쟁이 투쟁이 되는 그 미묘한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또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또 공교육에서 오는 학생들은 경쟁에 따른 순위평가에 따른 차별 대우가 확실한 환경 속에서 와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서 오히려 공백을 느낄 정도예요. 새로운 질서인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우리가 어른들이 정해놓을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의 실제 생활에서 배워갈 문제고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얘기 나눌 거는 정말로 많다고 느끼지만 일단은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편입생 연령 제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9학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그러니까 9학년까지 편입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뭐 10학년인데 너무너무 다니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 자료집에 나와 있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형 일정은 2학기 편입 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 일정은 9월 9일부터 9월 9일에 2차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상담 오셔도 되고 또 입학 설명회 이제 2차에 있으니까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저희 수업 언제까지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료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쉬는 시간 동안 다과랑 전시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아까 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학교가 이제 주도해서 개발했던 그 정음한글 문자 교육이라는 이제 전국 공교육 선생님들도 와서 연수를 해가는 그런 문자 교육이 있어요. 그거에 기반한 수업 시연을 이제 이 교실에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마치고 쉬는 시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과가 안에